안녕하십니까, 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쿠팡 마지막 편, 쿠팡 4편, 쿠팡 아직도 배고파 신사업 흑자 날까 이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쿠팡의 주요 신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쿠팡페이 간편결제 서비스, 2019년 쿠팡이츠 음식 배달 서비스, 2020년 쿠팡플레이 OTT 서비스, 2022년 쿠팡 파이낸셜 여신 전문 금융업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신산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쿠팡의 본업인 이커머스마저도 심각한 적자였고 최근에 좀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신사업에 도전하냐? 쿠팡만의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이 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커머스의 마진율이 낮기 때문에 고마진 사업을 추가해서 이익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그러면 쿠팡페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페이는 승산 있는 고마진 사업일까요? 쿠팡페이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020년에 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쿠팡이 보통 사업 중에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드문 효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21년에는 전년 대비 무려 425% 급증한 184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쿠팡페이는 간편결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유통업체들은 다 간편결제 페이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쿠팡의 쿠페이, 네이버의 네이버페이, 지마켓의 스마일페이, 이마트의 슥페이 등은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3000만 명, 1700만 명, 900만 명 등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고요. 유통회사들은 페이 사업을 필수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고객 락인 효과죠. 자사의 생태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 서비스가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 수수료 절감 효과, 추가 수익원 확보,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 쿠팡의 2021년 총 거래액은 34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서 결제 수수료를 1%만 잡아도 3,400억 원, 2%로 잡으면 무려 6,8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쿠페이로 결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본인이 사용하는 삼성카드나 현대카드 같은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결제하는 방법, 이거는 원터치 결제로 빠르지만 추가적인 혜택은 없고요, 고객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행계좌를 연결해서 쿠페이 머니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현금으로 결제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쿠팡이 1%의 캐시를 적립을 해주는데, 대신 단점은 카드사 포인트 적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객에게 그렇게 강력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페이 서비스가 애매한데요. 페이 회사는 신용카드를 등록했을 때의 마진율이 좀 적은 편이죠. 결제 수수료를 카드사 또는 피지사 또는 벤사에게 재지급하는 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신용카드 등록은 마진이 좀 적고, 대신 페이에서는 은행 계좌를 등록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는 좀 마진이 높은데, 대신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좀 매력이 떨어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유통회사가 페이 서비스에 유리한 이유는요, 쿠팡이나 네이버나 지마켓을 방문하는 고객들 아주 강력한 특징이 있죠. 반드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반면에 페이스북 같은 SNS 방문 고객의 특징은 그냥 놀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페이 결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페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 같고요. 쿠팡페이는 쿠팡의 신사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흑자가 나는 효자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에 새로 진입한 쿠팡 파이낸셜의 할부 금융업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쿠팡 파이낸셜이 뭐하는 회사냐? 쿠팡의 손자회사, 쿠팡페이의 자회사죠. 400억 자본금을 바탕으로 할부금융업 등록을 했고, 2020년 8월에 승인이 나서 2020년에 새로 진출한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쿠팡 파이낸셜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소상공인 대출인데요. 요건 이미 그 파이낸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부업, 캐피털업, 이런 데들이 이제 파이낸셜, 이런 여신 전문업을 하는데, 이 여신 전문업을 하는 회사들의 대표가 캐피탈사인데 마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하나캐피탈, 신한캐피탈, KB캐피탈, JB, 우리캐피탈이 2022년 상반기 영업이익만 4천억, 2천억, 2천억, 1,400억 이 정도로 막강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고 있어서 쿠팡이 바로 이렇게 큰 영업이익이 나진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금융은 돈이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은 소상공인 대출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가 자사 스마트 스토어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제휴 대출을 통해 우리은행들에게 대출 중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쿠팡은 중개 따윈 하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대출해주겠다. 그래서 쿠팡 파이낸셜을 설립해서 직접 대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 대출 핵심 타겟 고객은요, 쿠팡과 거래하는 소상공인 파트너 16만 명인데, 이들이 2021년도에 쿠팡과 거래한 금액이 약 8조 원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만 해줘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고요. 빅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연체를 관리해도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의 금융업 진출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은 법조계 출신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고요. 금감원 출신 인재들도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업을 통해서 쿠팡의 낮은 수익성을 개선하기를 간절하게 원하기 때문에 쿠팡 파이낸셜은 향후에 미래 핵심 수익원이 될 중요한 신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쿠팡플레이,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가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남자 연수를 증가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쿠팡플레이는 돈이 되는 사업일까요?
그렇진 않죠. 적자 사업입니다. 돈 먹는 하마죠. 한국 오티티 사용자 수 현황을 2022년 8월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인덱스 자료인데요. 넷플릭스가 1214만 명, 웨이브가 432만 명, 티빙이 429만 명, 쿠팡플레이가 4위로 380만 명입니다. 뒤늦게 2020년에 시작한 것 친구는 양호한 순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 OTT 월정액 요금을 보면 넷플릭스가 베이직 서비스가 9,500원, 티빙이 7,900원, 웨이브가 7,900원인데 비해서 쿠팡은 훨씬 저렴한 4,990원이죠. 하지만 컨텐츠량은 넷플릭스가 비교도 안 되게 쿠팡이 적긴 합니다. 그런데 쿠팡 주요 이커머스 회사의 유료 멤버십 현황을 살펴보면 쿠팡이 4,990원, 네이버가 월 4,900원, 이마트가 월 3,900원인데요. 쿠팡과 네이버는 OTT 서비스를 이렇게 제휴를 해서 그 유료 멤버십 혜택 중에 하나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OTT 서비스가 이런 그 유료 멤버십 서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정도를 저희가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쿠팡 와우 회원의 핵심은 로켓 배송입니다. 사실 쿠팡 와우 회원은 로켓 배송을 위해서 4,990원을 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OTT 서비스인 쿠팡 플레이는 어떻게 보면 덤으로 얻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따졌을 때는 쿠팡 와우 회원이 4,990원에 로켓 배송과 쿠팡 플레이를 다 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도 OTT 아마존 비디오로 락인 효과를 좀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쿠팡이 그럼 왜 OTT 사업에 진출했냐, 아마존을 약간 따라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고객 락인 효과죠. 결국 자사 생태계에 머무르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OTT 서비스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을 확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 OTT 서비스로 연간 약 1,000억 원 내외가 투자하는 적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계속해서 이걸 하는 이유는 이미 와우 회원에 900만 명이 가입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주부들이 좀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원을 좀 확대할 수 있을까, 다른 분야로 어떻게 하면 남자를 늘릴 수 있을까, 그 전략의 이론인데요. OTT 서비스는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남자 회원을 늘리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도 망설이는 스포츠 중계 시장에 과감히 진입을 해서요. 작년 2021년 22년 시즌에 굉장히 비싼 토트넘 경기를 손흥민 독점 중계를 쿠팡이 했었죠. 그리고 2022년 7월에는 한국과 토트넘의 그 친선 경기, 이걸 단독 중계를 했는데 이날 무려 쿠팡 플레이 45만 건의 앱 다운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스포츠 중계에는 확실한 남자 회원 증대 효과가 있고요. 물론 지금은 올해는 토트넘 그 독점 중계가 좀 없어지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스포츠 중계를 통해서 회원 수를 좀 많이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OTT 서비스를 통해서 MZ세대 회원 수를 늘리는 전략도 쓰고 있는데요. 쿠팡은 몇백억 콘텐츠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6부작인 안나 드라마, 수지 주연의 안나 드라마를 통해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흥행을 했었던 한산용의 출연과 비상선언을 단독으로 연속으로 독점 공개를 해서 이제 그 MZ세대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OTT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MZ세대들을 공략해서 회원수를 늘리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쿠팡 플레이가 왜 중요한가? 쿠팡 생태계 형성과 확장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자를 내더라도 쿠팡의 신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쿠팡 이츠, 음식 배달 서비스죠. 쿠팡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바로 쿠팡 이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서 약간 부담스러운 사업이죠. 일단 배달앱 월간 사용자 수 2022년 8월 기준으로 보면 배달앱 민족이 2,152만 명, 요기요가 766만 명, 쿠팡이츠가 434만 명, 모바일 인덱스 자료고요. 배달앱 민족이 압도적인 1위인데 쿠팡도 물론 3위이긴 한데 문제는 어디 업계에든 간에 3위는 굉장히 피곤하고 조금 그 열세에 놓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3대 배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2021년을 살펴보면 배달의 민족이 2조 원의 매출액을 냈고 요기요는 그 GS 리테일에 인수되면서 매출액 영업이익이 비공개가 됐는데요. 쿠팡이츠가 5,959억 원의 매출액을 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5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도 영업이익이 고작 100억 원밖에 안 되고 쿠팡이츠는 심지어 적자가 난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2021년이 배달앱은 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엔데믹과 경기 침체로 좀 타격을 받아서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쿠팡인츠는 2021년에 단건 배달로 돌풍을 일으켰는데 단건 배달은 비용이 높아서 매출 늘수록 적자폭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경기가 침체되면서 업계 3위인 쿠팡인츠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쿠팡인츠가 그럼 과연 이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에서 철수를 해야 될까요?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배달 서비스 시장은 매우 중요한 시장입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도시 밀집도가 높아서 쿠팡 입장에서는 배달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퀵커머스랑도 연결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 포기하기가 어렵고 이걸 포기하면 새벽 배송 시장까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서 퀵커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퀵커머스가 뭘까요?
키커머스란 서버는 굉장히 편리한데 고객이 주문하면 15분에서 1시간 안에 고객에게 상품을 바로 배송을 해주는 즉시 배송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은 야채, 과일, 정육, 신선식품, 생필품 등 다양한데요. 편의점이나 슈퍼 물품을 다 취급을 합니다. 이게 서버는 진짜 편리한데 키커머스 서비스를 하려면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가 뭘까요?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란 도심에서 수십 수백 평 규모의 작은 오피스 부동산을 물류센터로 활용하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풀필먼트란 물류센터에서 상품 물류 포장 배송, 고객 응대 전 과정 다 해주는 곳인데 어쨌든 도심에 이런 규모의 오피스 부동산을 물류센터처럼 활용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키커머스를 지금 가장 활발히 하는 곳은 음식 배달 서비스 1위인 배달의 민족의 비마트, 요기요의 요마트. 요기요 요마트는 모회사인 GS 리테일이 전국에 15,000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키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쿠팡이츠도 키커머스를 합니다. 쿠팡이츠 마트. 이렇게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배민 앱에 앱을 한번 딱 열어보시면은 음식 배달과 키커머스를 절묘하게 결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앱 상단에는 배달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민원과 배달이 나오고요. 앱 하단에는 밀키트, 간편식, 그래서 키커머스를 해주는 비마트와 밀키트, 간편식을 이렇게 배치를 나란히 해놨는데요. 이게 파괴력이 엄청난 게 음식 배달과 키커머스를 연결하면 소비자 효용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날 기분에 따라 1시간 뒤에 먹을 음식을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데 비싸지만 이미 조리가 완료된 음식 배달을 선택을 하거나 저렴하지만 반조리가 된 비마트나 밀키트를 배달을 시켜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키커머스 시장을 놓치면 쿠팡 입장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키커머스와 쿠팡 새벽 배송은 일정 부분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쿠팡의 새벽 배송은 뭐 모든 물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특히 신선식품은 내일 먹을 음식을 오늘 주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키커머스는 1시간 뒤에 먹을 음식을 지금 주문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어쨌든 더 빠른 배송을 원하기 때문에 키커머스와 새벽 배송은 어떻게 보면 약간 겹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업체의 총 거래액을 보면 쿠팡은 34조 원의 거래액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쿠팡의 공산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신선식품 외에도. 근데 배달의 민족,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음식 배달 서비스만 거래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무려 19조 원이니까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고 좀 보여지고요. 음식 배달 서비스의 온라인 쇼핑 규모를 살펴보면 통계청은 2021년에 25조 7천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배달의 민족 거래 추정액이 17조 원에서 19조 원이니까 배달의 민족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쿠팡의 전체 거래액 추정액 34조 원과 비교해봐도 배달의 민족 거래액이 진짜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외에 추가로 키커머스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한국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매출액을 일단 살펴보면 2021년에 슈퍼마켓 및 잡화점이 45조 원, 편의점이 28조 원이니까 합치면 무려 73조 원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여기서 키커머스가 15% 정도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다고 해도 11조 원이라는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 시장도 10조 원, 11조 원 정도까지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인 거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보면 키커머스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가 상당히 궁금하고 혹시 승자의 저주 리스크가 없을까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배달의 민족 비마트의 키커머스 전략은 일단 배민에서 4만원이든 3만원이든 비마트를 이용하게 되면 할인 쿠폰을 굉장히 많이 주기 때문에 거의 마케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이미 음식 배달 시장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키커머스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초기에 압도적으로 높여가지고 1위가 된 다음에 가격 인상을 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어차피 여기에 익숙해지면 편리함을 버리고 불편함으로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키커머스 시장에 올인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새벽 배송과 키커머스 시장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키커머스가 새벽 배송 점유율을 일부 잠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키커머스 시장은 새벽 배송보다는 굉장히 시장이 작죠. 그래서 한계가 있고요. 특히 키커머스는 도심 밀집 지역만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심 위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서, 그리고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건립 비용과 배달은 인건비도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사실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배달의 민족이 가져가는 이익은 굉장히 적거나 오히려 적자가 더 심화될 수도 있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쿠팡의 키커머스 전략은 쿠팡도 키커머스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쿠팡 이츠마트를 통해서 서울 일부 지역에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무서워서 천하의 쿠팡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칫 배민과 쿠팡은 승자의 저주 리스크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지금 최대 고민은 음식 배달과 키커머스 서비스 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잘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분명히 음식 배달 키커머스 시장은 중요합니다. 쿠팡 입장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의 고민은 점유율을 어떻게 끌어올릴까,
경쟁사들이 막강해서 쉽지 않기 때문에 쿠팡의 신사업 중에서는 가장 고민이 큰 사업이 바로 쿠팡 이츠 사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커머스 최후의 승리자는 배민이 조금 더 유리한 입지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배민조차도 아직은 소비자만 행복한 상황이지 배민이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은 아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다, 키커머스 시장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만 시장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쿠팡의 대만 진출 과연 성공할까요? 대만은 도시국가 제외하고 세계 2위의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고, 한국은 세계 3위의 인구 밀집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과 대만은 약간 구조가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한국의 인구수는 5,160만 명, 그리고 대만의 인구수는 2,400만 명. 그래서 규모의 경쟁으로 봤을 때 만약에 대만 진출에 성공한다면 쿠팡의 잠재 고객 수는 7,560만 명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공할지는 좀 알 수는 없죠. 근데 대만의 본격 진출했을 때 생기는 일은, 지금 초기에는 대만 키커머스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 쿠팡이 본격적으로 한국처럼 주요 지역에 물류센터를 건립을 해서 그 로켓 배송을 좀 진행하려고 한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한 건 쿠팡이 진입하면 대만의 유통업계 마진율은 초토화가 될 겁니다. 한국처럼. 그래서 성공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만약에 쿠팡이 본격적으로 대만에 진출한다면 대만 유통업계 마진율이 초토화될 거기 때문에 유통업계 이제 심심한 위로를 표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잘 됐을 때는 쿠팡의 어떤 그 바잉 파워는 상당히 커지게 되기 때문에 잘 되면 쿠팡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에 쿠팡은 흑자가 가능할까요? 쿠팡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국 공시로 좀 살펴보면 2018년 매출액은 4조 3천억에서 2021년에는 20조 8천억, 무려 380%가 급증을 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급증했지만 영업이익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최근 상황을 살펴보면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 미국에서 공시된 이 분기 자료는 미국 쿠팡에서만 공시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자료를 살펴보면요, 최근 4개분기를 보면은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인데, 일단 영업이익이 2021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3억 1,500만 달러였는데, 가장 최근인 2022년 2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6,700만 달러로 많이 영업이익 적자가 축소가 됐죠. 그리고 조정 에비타는 2021년 3분기에는 마이너스 2억 700만 달러에서 2022년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6,600만 달러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에비타가 흑자 전환했던 얘기는 멀지 않은 기간 안에 회계상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쿠팡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매출 총이익률을 봐도 2021년 3분기에는 16.2%였는데 2022년 2분기에는 22.9%로 급증했기 때문에 쿠팡의 수익이 본격적으로 개선된다는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팡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30% 이상의 매출 성장세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Z배송 규모가 커지면서 마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와우 회원 가격이 기존 2,500원에서 4,990원으로 큰 폭 2배 이상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와우 회원 인상분은 2022년 3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원 수및 활성 회원 수를 보면은 와우 회원은 2019년에 300만 명이었지만 지금 2021년 말에는 900만 명으로 무려 600만 명 이상이 늘어났고요. 활성 고객 수도 1,180만 명에서 1,800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와우 회원이 4,990원으로 2배 이상 인상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아마존의 그 멤버십 가격은 얼마일까요? 아마존 프라임 유료 멤버십 가격은요, 2005년에 월 7,900원이었지만 2022년 현재는 13,900원으로 굉장히 좀 비싸죠. 그래서 만약 쿠팡이 장기적으로 아마존 프라임 2014년 가격이 9,900원까지만 가격을 인상해도 마진폭은 상당히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료 멤버십 와우 회원 수익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4,990원으로 인상을 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연간 수익성 개선 효과를 보면 유료 회원 수 900만 명에 2,490원 인상액을 곱하고 12개월을 하면은 약 2,700억 원의 그 흑자가 추가로 나게 되는 거죠. 적자 1조가 넘는 쿠팡에게 2,700억은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요. 만약 아마존의 2014년 요금이 9,900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다면 연간 수익성 개선 효과는 무려 8,000억 원이 됩니다. 이런 8,000억 원 정도 규모라면은 적자가 1조 원이 넘는 쿠팡에게도 분명히 만족스러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흑자 규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쿠팡이 월 구독료를 9,900원으로 올리려면 소비자를 만족시킬 만한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할 것 같고요. 섣불리 올렸다가는 소비자의 그 폭풍 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젠가 그 9,900원이 될 정도로 만약에 월 구독료를 올릴 수 있을 정도로 쿠팡의 역량이 그렇게 생긴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되고 쿠팡의 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미 3분기에는 4,990원으로 인상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익 증대 효과는 확실히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의 공모가가 35달러를 회복하면 수익률이 더블이 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쿠팡은 공모가 35달러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그 당일에 69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지금은 17달러까지 폭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당시 쿠팡의 공모가는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과연 이 공모가 35달러가 비싼 걸까요? 그때보다 매출이 2020년보다 7조 원 증가한 21조 원이고 지금은 유료 멤버십 회원도 3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폭증을 했고 구독료도 2,500원에서 4,990원으로 2배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쿠팡 체력은 지금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좋은 타이밍에 IPO를 진행을 해서 5조 원의 현금을 확보했죠. 지금 만약 IPO를 진행한다면 절대 이 정도 금액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드디어 20%를 돌파했고 2022년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 에비타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만 등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을 했죠. 그래서 쿠팡의 체력이 분명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오히려 공모가보다 반토막 난 17달러인데 만약에 쿠팡이 향후에 장기적으로 한국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30%가 가능할 수 있다면 그리고 와우회원 구독료가 언젠가 9,900원이 가능할 수 있다면 그리고 혹시 지금 와우회원 멤버십에 가입한 회원분이라면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스라면은 쿠팡 주식에도 관심을 갖는 게 효율적인 재테크 전략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모가 35달러를 쿠팡 주가가 다시 회복을 한다면요 신규 매수자의 수익률은 더블이 되는 거고요. 높은 공모가에 물려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고작 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기관 투자자를 이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쿠팡 4편까지 쿠팡에 대한 분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쿠팡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쿠팡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쿠팡 주식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